타오르는 촛불이 마지막 남은 심지를 태우며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위나라의 궁궐 침소. 그곳에는 대륙의 지도를 제멋대로 주무르던 천하의 지배자 조조가 누워 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머리를 감싸줍니다. 머리를 도끼로 쪼개는 듯한 극심한 두통. 평생 그를 괴롭혀온 두풍증이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사방은 고요하지만 늙은 영웅의 귀에는 환청이 들려옵니다. 자신이 베어넘긴 수만 명의 비명소리, 불타는 적벽의 강물, 속에서 살려달라 울부짖던 군사들의 통곡, 그리고 가장 믿었던 이들의 차가운 비웃음까지. 천하를 다 가졌으나 정작 자신의 몸 하나 누일 침상에서조차 편히 잠들지 못했던 사내. 사람들은 그를 난세의 간웅이라 불렀고 성인이라 칭송하기도 했으며 잔혹한 도살자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장 같은 삶의 끝자락에서 거울에 비친 모습은 그저 지독한 열등감과 불안 속에서 평생을 서성였던 외로운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조조가 눈을 지그치 감자 시간은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 피와 비명이 가득했던 그의 젊은 날로 향합니다. 젊은 시절의 조조는 늘 화가 나 있었고 늘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의 실체는 다름 아닌 그의 핏줄이었습니다. 당대 한나라는 가문과 명성이 곧 신분이 되는 사회였습니다. 원소나 원술 같은 명문가 자제들이 비단 옷을 입고 천하를 논할 때 조조는 언제나 그들의 시선 끝에 매달린 비아냥을 견뎌야 했습니다. 조조의 할아버지는 황제를 모시던 환관 조등이었고 아버지는 그 환관의 양자로 들어가 돈을 주고 고위 관직을 산 조순이었습니다. 환관의 자식, 그것은 당시 사대부들에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더러운 낙인이었습니다. 명문가 자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넌지시 조조를 향해 비웃음을 날립니다. 아니, 자네 할아버지가 수염이 없으시니 집안 청소는 참 깨끗하게 잘 되어 있겠네. 주변에선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젊은 조조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얼굴에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저희 집안이 워낙 깨끗한 것을 좋아해서 말입니다. 자리를 빠져나온 조조는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벽을 주먹으로 치며 피를 흘렸습니다. 비천한 가문이라는 열등감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도끼로 변했습니다. 명문가 놈들이 가문의 이름 뒤에 숨어 거드름을 피울 때 조조는 법을 집행하는 하급 관리가 되어 철저하게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기로 결심합니다. 악양의 북부이로 임명된 조조는 궁궐의 규율을 바로잡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실세였던 환관의 숙부가 통행금지를 어기자 주저없이 몽둥이로 쳐 죽이는 파격을 선보입니다. 내 가문이 환관의 줄기라 비웃는다면 나는 그 환관의 목을 베어서라도 내 가치를 증명하겠다는 악바리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가문이라는 껍데기를 깨부수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천한 출신이라는 악인은 조조의 유년 시절을 온통 잿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영민하고 무예가 뛰어난들 세상은 그를 환관 조등의 양손자라는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거대 세력을 형성하던 명문 사대부들에게 환관이란 황제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농단하는 그야말로 뿌리 뽑아야 할 거머리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머리의 핏줄이라는 손가락질은 소년 조조의 가심에 깊은 송곳 자국을 남겼습니다. 어린 시절의 조조는 일부러 엇나갔습니다. 시장 바닥을 뒹굴며 건달들과 어울렸고 매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량 청소년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조조의 친척 중 하나였던 조홍이라는 숙부는 이 모습을 보고 혀를 차며 늘 조조의 아버지 조숭에게 고해 바쳤습니다. 형님, 저 아밀놈이 오늘도 시장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저러다 우리 가문이 통째로 명문가 놈들에게 책잡혀 도륙이 날까 두렵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몽둥이 찜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에게 혹독하게 매를 맞은 조조는 숙부 조홍에게 깊은 원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길에서 숙부를 멀리서 발견한 조조는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져 입에 거품을 물고 사지를 부르르 떨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숙부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아미라, 아미라, 이게 무슨 일이냐? 간질이냐? 조조가 눈을 뒤집으며 신음하자 숙부는 황급히 조숭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님, 아미리 놈이 길바닥에서 간질을 일으켜 쓰러졌습니다. 당장 의원을 불러야 합니다. 놀란 아버지가 한달음에 조조에게 달려왔을 때 조조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얼굴로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있었습니다. 조승이 어리둥절하여 물었습니다. 네 숙구가 말하기에 네가 간질로 쓰러졌다는데 어찌 된 일이냐? 그러자 조조는 억울하다는 듯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평생 간질이라는 병을 앓은 적이 없습니다. 숙부님께서는 늘 저를 미워하셔서 아버님과 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거짓말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후 조승은 조홍이 조조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상대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들어 상황을 반전시키는 조조 특유의 영악함과 악바리 같은 생존 본능이 드러난 일화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짚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 속 인물들은 조조를 향해 아밀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맹덕이라 부르기도 할 것입니다. 당시 고대 중국에는 사람이 나이나 신분에 따라 여러 개의 이름을 갖는 독특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나 친척들이 귀엽게 부르는 아명이 있었는데 조조의 아명이 바로 영악하게 사람을 잘 속인다는 뜻의 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20살 성인이 되면 본명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무례하게 여겨 친구나 동료들이 공식적으로 불러주는 자라는 이름을 새로 지었습니다. 조조의 자가 바로 맹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누군가 조조를 아밀이나 맹덕이라 부른다면 그 호칭 하나에 그들이 조조와 얼마나 가까운 친구인지 혹은 그를 얼마나 낮추어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숨막히는 심리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영악한 소년 아밀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조조는 당대 천하의 중심이라 불리던 원소와 어린 시절부터 가깝게 지냈는데 둘의 관계는 늘 미묘했습니다. 4대째 정승을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 사세삼공의 후계자인 원소는 가만히 있어도 천하의 인재들이 발 아래로 모여들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원소의 사냥개나 책사 노릇을 하며 그의 그늘 밑에서 기회를 엿보아야 했습니다. 하루는 원소와 조조가 어느 마을의 결혼식장에 숨어들어 신부를 보쌈에 달아나는 대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며 추격해오자 다급해진 원소가 도망치다 그만 밭도렁 가시덤불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미라, 나를 버리고 가지 마라. 가시에 걸려 꼼짝도 할 수가 없구나. 원소가 비명을 지르며 하우적대자 조조는 뒤쫓아오는 마을 사람들과
넘어진 원소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여기서 원소를 버린다면 자신의 앞날도 끝이었습니다. 조조는 번뜩이는 기지를 발휘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신부도둑이 있다. 이 가시덤불 속에 도둑이 숨어 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원소에게 쏠리자 겁에 질린 원소는 초인적인 힘으로 가시덤불을 찢고 나와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진 원소는 숨을 헐떡이며 조조를 원망했지만 조조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리라도 지르지 않았다면 자네는 진직에 잡혀 뼈도 못 치렀을 걸세. 내가 자네를 살린 거야. 원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조조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연문과 사내라는 원소 역시 위기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천하가 뒤집히는 거대한 난세가 온다면 가문의 이름 따위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을 말입니다. 조조는 그렇게 귀족들의 위선을 비웃으며 자신만의 거친 칼날을 갈아가고 있었습니다. 실력은 있었으나 출신의 한계에 가로막혀 있던 젊은 조조에게는 신분 상승을 위한 거대한 도약대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한나라 사회에는 월단평이라 불리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매월 초하루마다 당대의 저명한 인물평론가들이 선비들의 인품과 재능을 평가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어떤 평을 받느냐에 따라 무명 선비가 하루아침에 천하의 인재로 중앙조정에 발탁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연암의 명사 허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곧 그 사람의 인생 항로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조조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허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비천한 환관의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당당히 주류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정면 돌파였습니다. 조조는 허소의 집 문을 두드리고 당당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빛을 벼르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숨김없이 평을 내려주십시오. 허소는 조조를 가만히 뜯어보았습니다. 날카롭게 찢어진 눈매, 가벼운 듯하면서도 매서운 살기를 품고 있는 기운, 그리고 상대의 심중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집요한 안광까지. 허소는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사내는 결코 평범한 그릇이 아니며 한편으로는 평화로운 세상을 어지럽힐 거대한 폭탄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허소는 입을 닫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평가를 내렸다가 도리어 자신이 화를 입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허소가 침묵을 지키자 조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서늘한 단검을 꺼내 탁자 위에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선생이 천하의 눈이라 불리면서 어찌 내 평을 피하려 하십니까? 말해주시오. 내가 어떤 사내인지 말하지 않으면 이 방을 살아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허소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조조의 눈에 서린 도끼는 결코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허소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마침내 역사에 영원히 남을 그 명대사를 뱉어냈습니다. 자네는 평화로운 세상에서는 천하를 다스릴 능력 있는 신하가 될 것이요. 세상이 뒤집히는 어지러운 난세에는 천하를 뒤흔들 간악한 영웅이 될 상이네.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 그것이 자네의 운명일세. 치세의 능신, 난세의 간웅. 보통의 선비라면 간악한 영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욕감을 느끼거나 안색이 변했을 것입니다. 유교적 도덕관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간웅이라는 말은 도덕적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조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조조는 잠시 멍하니 허소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뒤로 젖히며 궁궐이 떠나가라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난세의 간웅이라. 참으로 통쾌한 평이로다. 조조는 단검을 거두며 허소에게 깊이 절하고 호탕하게 방을 나섰습니다. 조조가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도덕과 가문이라는 위선적인 사슬이 지배하는 치세는 어차피 자신의 세상이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뒤집히는 난세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뼈대 있는 가문도 고결한 도덕성도 모두 시체 더미 아래 묻히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온다면 오직 실력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단성을 가진 자신이야말로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입니다. 허소의 예언은 조조에게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다가올 난세를 향해 마음껏 내 칼춤을 추라는 면죄부와도 같았습니다. 조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무너져가는 한나라의 심장부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의 부패는 극에 달했고 권력을 잡은 폭군 동탁에 의해 낙야는 피바다로 변했습니다. 정의감에 불타 동탁의 암살을 시도했던 조조는 거사가 실패로 끝나자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현상 수배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추격대에게 쫓기며 밤낮으로 달아나던 조조는 거동이 수상하다는 이유로 중모연에서 체포되었으나 그의 비범함을 알아본 현령 진궁의 도움으로 극적인 탈출에 성공합니다. 갈 곳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된 조조와 진궁은 밤이 깊어 서야 조조의 아버지와 의형제를 맺은 옛 친구 여백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백사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조조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따뜻하게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미라, 몰골이 이게 무슨 일이냐? 나라에서 너를 잡으려고 안달이 났는데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내 집은 외딴 곳에 있으니 안심하고 쉬어라. 다만 내 집에 좋은 술은 있으나 마땅한 안주거리가 없으니 내가 얼른 마을에 가서 돼지 한 마리를 사와 대접하겠네. 늙은 여백사는 조조를 안심시킨 뒤 나귀를 타고 어두운 밤길을 서둘러 떠났습니다. 여백사가 집을 비우자 침소에 누운 조조의 마음속에는 지독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을 뱅뱅 돌며 손톱을 깨물던 조조의 귓가에 갑자기 부엌 쪽에서 서늘하게 칼을 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쓱, 쓱. 고요한 밤을 찢는 날카로운 쇠붙이 소리였습니다. 조조는 진궁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창틀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여백사의 가족들이 속닥거리며 서슬퍼런 식칼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꽁꽁 묶어놓고 단숨에 흉통을 끊어버리는 게 좋겠지? 그 소리를 들은 조조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뒤덮였습니다. 의심증이 뇌를 지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조는 여백사의 가족들이 자신을 묶어 관가에 고발하고 현상금을 타내려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조조는 진궁을 돌아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여백사, 노인이 우리를 속였구나. 마을로 간 것이 아니라 관군을 부르러 간 것이고 저자들은 우릴 죽이려 하는 것이다. 선수를 쳐야 한다. 조조는 검을 빼들고 부엌으로 번개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여백사의 아들과 가솔들을 사정없이 베어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피가 문창살을 적시고 비명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늙고 어린 가솔들까지 단 한 명도 남김없이 난도질한 뒤 조조는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검을 들고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리가 꽁꽁 묶인 채 꿀꿀거리고 있는 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꽁꽁 묶어놓고 숨통을 끊자던 가솔들의 대화는 다름 아닌 조조를 대접하기 위해 돼지를 잡으려던 준비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진궁은 시체 더미를 바라보며 머리를 감싸주고 절규했습니다. 맹덕, 자네가 지독한 의심 때문에
무고한 선량들은 모두 학살했네.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조조는 시체들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지그치 깨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 스쳤으나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 후회해 보았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진궁을 재촉해 황급히 말에 올라타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 어스름한 새벽 안개 속에서 나귀에 술 한 병을 싣고 휘말거리며 돌아오는 여백사와 길에서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여백사는 조조를 보며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미라, 벌써 길을 떠나려느냐? 내가 술과 고기를 넉넉히 준비해 오지 않았느냐? 어서 내려서 한잔 나누자꾸나. 조조는 말고삐를 쥐고 비장한 표정으로 여백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가가 가볍게 인사를 건네는 척하다가 품에서 칼을 뽑아 늙은 여백사의 목을 그대로 베어버렸습니다. 나귀에서 떨어진 여백사가 피를 흘리며 숨을 거두자 진궁은 말에서 떨어질 듯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아까는 오해였다 쳐도 이 노인은 자네를 대접하려던 진심뿐이었네. 어찌 알고도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단 말인가. 조조는 피 묻은 칼날을 여백사의 옷자락에 슬슬 닦아내며 차갑고도 거대한 난세의 생존 법칙을 진궁에게 던졌습니다. 여백사가 집에 돌아가 가족들의 시체를 보면 원한을 품고 군사를 이끌고 우릴 쫓아오지 않겠는가?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 내가 천하의 사람들을 버릴지언정 천하의 사람들이 나를 버리게 두지는 않을 것이네. 내가 천하를 버릴지언정 세상은 나를 버리지 못한다. 이 내목하고도 섬뜩한 한마디는 조조라는 인물이 가진 생존 철학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도덕과 신해보다 내 목숨과 대업이 먼저라는 이 철저한 이기심과 과단성. 진궁은 이 사내의 지독한 잔혹함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조조는 붉게 물든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이 걸어가야 할 괴물의 길을 묵묵히 응시했습니다. 이 맹목한 다짐은 조조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동탁이 내부의 배신으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고 대륙은 저마다 군사를 일으킨 군웅들의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권위는 바닥을 치다 못해 시체 구덩이에 처박힌 형국이었습니다. 동탁의 잔당들에게 쫓기던 어린 황제 헌제는 먹을 것조차 없어 들풀을 뜯어먹으며 낙양의 폐허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대 천하를 주름잡던 원소나 원술 같은 명문가 군웅들은 이 비참한 황제를 그저 거추장스러운 짐짝 취급했습니다. 황제를 모셔봤자 사사건건 간섭만 많아질 것이고 차라리 한나라가 망해버려야 자신들이 황제가 될 기회가 온다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조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머리는 난세의 한복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봐 보고 있었습니다. 가문이 비천한 내가 천할 선비들을 불러 모으고 명문가 놈들을 꿀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오직 하나,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절대적인 명분이다. 조조는 군사를 몰아 황제가 있는 곳으로 번개처럼 달려갔습니다. 굶주림과 공포에 떨던 헌제와 조정 대신들 앞에 조조가 무릎을 꿇었을 때 황제는 구세주를 맞는 듯 조조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조조는 눈물을 흘리며 황제를 극진히 보필했고 자신의 근거지인 허창으로 천자를 모셔왔습니다. 이 한 번의 과단성 있는 선택으로 조조는 단숨에 황제를 보호하는 충신이자 천하의 모든 명령을 황제의 이름으로 내릴 수 있는 대명분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를 역사에서는 협천자 일영제후, 즉 천자를 끼고
제후들을 호령한다고 부릅니다. 권력을 잡은 조조는 허울뿐인 유교적 도덕 대신 철저한 실리주의로 조정을 개편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구현령이었습니다. 조조는 천하의 방문을 붙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품행이 고결하고 덕이 높은 자만을 찾던 시대는 끝났다. 다스림에 재능이 있다면 부모에게 불효한 자든 형제와 불화한 자든 심지어 과거에 도둑질을 한 자든 상관없다. 오직 재능만을 보아 등용할 것이니 숨은 인재들은 모두 나에게 오라. 유교 국가였던 한나라에서 이는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할 파격이었습니다. 명문가 사대부들은 조조가 도덕을 땅에 떨어뜨렸다며 비난했지만 조조는 코방귀를 꼈습니다. 깨끗한 척 횡하니 앉아 입으로만 공맹을 외치는 선비 100명보다 내 군대를 배불릴 수 있는 탐관오리 한 명이 난세에는 더 쓸모있는 법이다. 조조의 이 냉혹한 실리주의는 천하에 기괴하고 천재적인 인재들을 허창으로 자석처럼 끌어당겼습니다. 곽가, 순욱, 정욱 같은 당대 최고의 지략가들이 조조의 발 아래 모여들었고 조조는 황제의 권위와 천재적인 인재들의 두뇌를 양손에 쥐고 천하 통일을 향한 거대한 걸음망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면문가 놈들이 가문의 이름 뒤에 숨어 여유를 부릴 때 황관의 손자 조조는 이미 황제의 이름을 빌려 그들의 목을 죄 밧줄을 완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를 품에 안고 세력을 키워가던 조조에게 청천벽력 같은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조조의 명성이 높아지자 고향에 머물던 그의 아버지 조승이 막대한 재물을 마차에 싣고 아들이 있는 허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도중에 서주 땅을 지나게 되었는데 서주 자사 도겸은 조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장계라는 장수에게 군사를 주어 조승을 극진히 호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황건적 출신이었던 장계는 조승이 가진 엄청난 보물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장계와 그의 군사들은 외딴 사찰에서 하룻밤을 묵던 중 본색을 드러내 조조의 아버지 조승과 가솔들을 무참히 도륙하고 보물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아버지의 참혹한 죽음을 전해 들은 조조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도겸 늙은이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 내 집안을 멸망시켰구나. 서주의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려 내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다. 정신을 차린 조조의 눈은 핏발이 서다 못해 미치광이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조조는 즉시 대군을 일으켜 서주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정벌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영웅이 뿜어내는 잔혹한 학살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조의 군대는 서주 땅에 발을 들이자마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겸의 군사뿐만 아니라 길가에서 밭을 갈던 농민, 집안에 숨어있던 노인과 부녀자, 심지어 젖먹이 아이들까지 닥치는 대로 칼로 베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조조의 군대가 지나간 수백 리 안의 성읍에는 닭과 개의 울음소리조차 끊겼으며 수십만 명의 백성이 학살당해 그 시체가 서주를 흐르는 사수에 가득 찼다고 합니다. 강물이 시체로 막혀 흐르지 못했고 사수의 물빛은 며칠 동안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참상을 지켜보던 책사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만류했습니다. 영공, 원수는 도겸과 장계무리일 뿐입니다. 이 무고한 서주의 백성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어찌 이리 잔혹하게 도륙하십니까? 천하의 인심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조조는 피 묻은 칼을 쥐고 차갑게 부르짖었습니다. 닥쳐라. 내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이 서주놈들은 무얼 하고 있었단 말이냐? 도겸을 비호하는 서주의 모든 인간이 내 원수다. 단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이 서주 대규모 학살은 조조의 평생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추악한 오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명분과 실리를 중요시하던 천재 전략가가 개인적인 분노와 복수심에 눈이 멀어 괴물로 돌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참혹한 사건은 천하의 백성들과 선비들에게 조조는 언제든 나를 도살할 수 있는 잔혹한 간웅이라는 뿌리 깊은 공포와 적개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주의 유망한 선비였던 제갈량이 조조를 평생의 원수로 여기고 끝내 유비에게로 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역시 이 서주 대학살의 비극 때문이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을지 모르나 조조가 흘린 서주의 붉은 강물은 훗날 그가 천하를 통일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천하를 공포에 떨게 한 조조 앞에는 마침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하고 거친 벽이 가로막아 섰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 한이 서린 열등감을 안겨주었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 하북의 패자 원소였습니다. 원소는 기주, 청주, 유주, 병주 등 하북의 사계주를 완전히 장악하고 10만이 넘는 정예대군을 이끌고 남아있습니다. 반면 황제를 옹립했으나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던 조조가 쥐어짜낼 수 있는 군사는 고작 2만 안팎이었습니다. 무려 5배가 넘는 군사력 차이였습니다. 두 거인은 관도라는 벌판에서 대치하며 천하의 패권을 두고 피말리는 대치전을 시작했습니다. 대치가 수개월 동안 이어지자 조조의 군대는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군량미는 떨어져 갔고 군사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질려 밤마다 탈영을 감행했습니다. 심지어 조조의 본거지인 허창의 관리들조차 이미 원소의 승리를 예견하고 그에게 줄을 대기 위해 비밀리에 내통 편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한밤중 침소에서 홀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지독한 두통이 도졌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당장이라도 군사를 물려 도망치고 싶은 나약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조는 순욱에게 편지를 보내 자조 섞인 한탄을 해뒀습니다. 군량이 다했고 군사들은 지쳤네. 원소의 기세를 당해낼 수가 없으니 이쯤에서 허창으로 후퇴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자 순욱은 단호한 답장을 보내 조조의 무너지는 심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명공, 지금 물러서면 천하는 영원히 원소의 것이 됩니다. 원소는 군사는 많으나 결단력이 없고 위심이 많아 군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공의 뛰어난 신산 규모라면 반드시 저들의 허점을 잡을 날이 올 것입니다. 올가맨 목줄을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순욱의 글을 읽은 조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눈을 번득였습니다. 그렇다. 돈벌만 믿고 거드름을 피우는 원소놈에게 내가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뼈를 깎는 고통을 버텨내는 자가 천하를 쥐는 법이다. 바로 그 피말리는 밤, 조조의 장막 안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원소의 오만함과 시기 질투에 신물이 나 전선을 이탈한 책사 허유였습니다. 사실 이 허유라는 사내는 조조에게 그저 굴러온 장돌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어린 시절 낙양 바닥에서 원소와 함께 남의 결혼식장 신부를 보쌈하며 놀던 조조의 치부와 비밀을 모조리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고향 친구였습니다. 조조는 허유가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나가 그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도망쳐온 배신자에게 보여준 파격적인 예우이자 오랜 친구로 향한 고단수 연기력의 시작이었습니다. 허유는 신발도 신지 못한 조조의 맨발을 슬 쳐다보더니 천하를 호령하는 위왕의 면전에서 대놓고 어릴 적 별명을 부르며 기고만장하게 반말을 툭 던집니다. 어이 아미라, 그래 신발도 못 신고 나올 만큼 나를 기다렸느냐. 그래가지고 원소의 대군을
어찌 막으려고 그러나. 주변에 있던 조조의 호위 장수들이 칼자루를 주며 눈을 부릅떴지만 조조는 오히려 호탕하게 웃으며 허유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중달, 자네가 나를 살리러 왔군 그래. 그래, 어릴 때나 지금이나 자네의 날카로운 주둥이는 여전하네. 그래, 어찌 나를 구원해 줄 텐가. 허유는 조조가 여전히 자신을 낮추어 불러주고 비위를 맞춰주자 자신이 조조의 생사 여탈권을 쥐었다는 거만한 착각에 빠져 조조의 눈을 빤히 보며 물었습니다. 맹덕, 지금 관도의 군량이 얼마나 남았는가? 숨김없이 말해보게. 조조는 특유의 능청스러움으로 답했습니다. 아직 1년치는 넉넉히 남아있네. 허유가 코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나를 속이려 들지 말게. 이미 자네 군대의 심령이 바닥나 조정을 쥐어짜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겠는가? 조조가 멋쩍게 웃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하하, 들켰군. 사실은 한 3달치 남았네. 그러자 허유는 조조의 옷자락을 잡고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거짓말 마라. 당장 오늘을 넘기기도 힘들지 않은가. 내 자네에게 원소의 숨통을 단숨에 끊을 비책을 주러 왔네. 지금 원소의 모든 군량미는 오소라는 군영에 쌓여있네. 그곳을 지키는 순우경은 술고래라. 매일 밤 술에 취해 있지. 자네가 정예 기병을 이끌고 원소의 군복으로 위장해 오소를 불태워버린다면 원소의 10만 대군은 며칠도 못 가 스스로 붕괴할 것이네. 조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도박이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자신의 목숨은 물론 위나라의 싹 자체가 지상에서 영원히 지워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조조에게는 난세의 간옹다운 과단성이 있었습니다. 조조는 주저없이 직접 말에 올라탔습니다. 내 목숨을 이 한판의 불꽃에 건다. 어두운 새벽, 조조가 이끄는 결사대는 질풍처럼 달려 오소의 군량을 향해 횃불을 던졌습니다. 타오르는 불길이 하북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밥줄이 끊겼다는 소식에 원소의 10만 대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서로가 서로를 짓밟으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 원소는 피눈물을 흘리며 겨우 목숨만 건진 채 도망쳤고 조조는 잿더미가 된 전장에서 승리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조조의 참모들이 원소의 군영에서 발견한 위나라 관리들의 내통 편지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누구의 목을 베는지 처벌을 기다리는 서슬퍼런 순간이었습니다. 조조는 그 편지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주저없이 횃불을 던져 상자째 불태워버렸습니다. 관리들이 벌덜 떨며 무릎을 꿇자 조조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소의 기세가 그토록 대단할 때는 나조차도 내 목숨을 보존하기 힘들다 생각했거늘 하물며 너희들은 오죽했겠느냐. 지난 일은 묻지 않을 터이니 이제는 내 뒤를 똑바로 따르라. 불안에 떨던 배신자들은 조조의 거대한 도량에 감복하여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철저한 열등감에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조조는 적의 심장부를 정확히 꿰뚫는 천재성과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노련한 정치가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며 마침내 대륙의 진정한 지배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관도대전의 거대한 승리를 거두기 직전 조조는 유비의 급습을 막아내고 그의 근거지를 초토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비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그의 의형제이자 천하무쌍의 장수인 관우가 조조의 대군에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보통의 군주라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 당장 목을 베었겠지만 조조는 달랐습니다. 평생 가문의 껍데기를 혐오하고 오직 실력과 재능만을 갈구했던 조조에게 대적할 자가 없는 관우라는 장수는 반드시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최고의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조는 투항의 조건으로 유비의 생사를 알게 되면 언제든 떠나겠다는 관우의 오만한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지독할 정도의 물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 작은 연회를 열고 닷새에 한 번 큰 연회를 열어 관우를 상석에 앉혔습니다. 천하의 진귀한 보석과 비단, 미녀들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늘 무덤덤했습니다. 조조가 하사한 화려한 비단포를 받자 관우는 낡고 해진 초록색 도포를 그 위에 덧입었습니다. 조조가 의아해하며 그 이유를 묻자 관우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 낡은 도포는 제 형님인 유비께서 주신 것입니다. 새 옷이 생겼다고 하여 형님의 은혜를 덮을 수는 없기에 위에 덧입은 것뿐입니다. 조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질투와 감탄이 뒤섞인 탄식을 뱉었습니다. 아, 천하에 이토록 신의가 두터운 사내가 있단 말인가. 유비놈은 대체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기에 이런 보물을 가졌단 말인가. 조조의 집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조는 여포가 타던 천하 제일의 명마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는 적토마를 관우에게 선물했습니다. 수많은 장수가 탐내던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보석을 보아도 눈 하나 깜깜하지 않던 관우가 자리에서 일어지더니 조조에게 고개를 숙여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조조는 마침내 관우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여 크게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장군, 그토록 많은 보물과 미녀를 줄 때는 까딱도 하지 않더니 이 말 한 마리를 주니 이리 기뻐하십니까? 관우의 대답은 조조의 심장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 말은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 들었습니다. 이제 제 형님이 어디 계신지 소식만 들으면 하루 만에 형님께 달려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조조는 멍하니 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의 마음은 온통 유비를 향해 있었습니다. 매국 얼마 지나지 않아 유비가 원소의 진영에 살아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관우는 조조가 준 모든 보물과 미녀를 창고에 봉하고 장부와 함께 조조의 관직 도장을 대들보에 걸어둔 채 적토마를 타고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조조의 장수들이 분노하여 무기를 잡았습니다. 주공, 관우, 저 오만한 놈이 주공의 은혜를 배신하고 적에게 가고 있습니다. 당장 군사를 보내 목을 베어야 합니다. 조조는 관우가 남겨둔 텅 빈 방과 대들보에 매달린 도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거대한 상실감과 분노가 치밀었을 터였지만 조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장수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쫓지 마라. 각자 그 주인을 섬기는 법이니 그를 보내주는 것이 영웅의 도리다. 그는 천하의 의리파다. 그런 사내를 억지로 죽여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내 그릇이 아니다. 조조는 오히려 관우가 가는 길에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내주기까지 했습니다. 내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했을지언정 그의 고결한 신의를 인정하고 보내줄 줄 아는 영웅의 도량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지독한 인재집착과 눈물겨운 도량은 훗날 조조가 인생 최악의 위기에 빠졌을 때 그의 목숨을 구원하는 거대한 기적의 씨앗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거침없는 기세의 조조였지만 그의 인생에는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과 오만함 때문에 평생을 피눈물로 후회해야 했던 잔혹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수 유표의 장군이었던 장제가 죽고 그의 조카 장수가 다스리던 완성을 정벌하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조조의 대군이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압박해오자 장수는 싸워보지도 않고 겁에 질려 조조에게 순순히 투항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을 손에 넣은 조조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오만방자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그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여색, 즉 영웅의 여색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세욕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조는 완성에 머물던 중 장수의 숙부였던 장제의 미망인 추씨의 빼어난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타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한 조조는 투항한 적장의 숙모를 자신의 침소로 비밀리에 불러들였습니다. 추씨의 눈물 섞인 미소에 마음을 빼앗긴 조조는 매일 밤 술과 가무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고스란히 투항한 장수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숙모가 적장의 놀이개가 되었다는 사실은 장수에게 씻을 수 없는 굴욕이었습니다. 조조놈이 우리 가문을 철저히 능멸하는구나. 투항한 나를 이리 대접한다면 내 손으로 그놈의 목을 베어 수치를 씻겠다. 장수는 조조가 방심한 틈을 타 야습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곁에는 늘 그림자처럼 머물며 황소 같은 힘으로 그를 지키는 천하무쌍의 경호대장 전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장수의 책사 가후는 전유의 무시무시한 무력을 경계하여 먼저 사람을 보내 전유에게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만든 뒤 그가 휘두르던 수십 근짜리 쌍철극을 몰래 훔쳐내 도망쳤습니다. 이윽고 깊은 밤, 완성이 거대한 불길과 비명소리로 비덥했습니다. 장수의 군사들이 조조의 침소를 향해 노도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술과 세욕에 취해 잠들어 있던 조조는 칼바람 소리에 놀라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사방이 적의 칼날이었습니다. 무기도 없이 잠에서 깬 잠전이는 주공의 위기를 직감하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문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깡철극이 사라진 거슬, 안전이는 맨손으로 적들을 사정없이 때려 눕혔고 마당에 널브러진 적의 시체 두 구를 양손에 무기처럼 쥐고 휘두르며 문을 사수했습니다. 주공, 어서 도망치십시오. 이 전이가 살아있는 한 단 한 놈도 이 문을 넘지 못합니다. 전유의 몸에 수십 개의 화살이 꽂히고 칼날이 살을 찢었습니다. 헌혈이 낭자한 상태에서도 전이는 눈을 부릅뜬 채 귀신 같은 기세로 장수의 군대를 막아줬습니다. 전이가 피를 흘리며 인간 방패가 되어 버티는 사이 조조는 겨우 말에 올라타 후문으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조가 탄 말이 적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자 뒤를 쫓아오던 조조의 맏아들 조항이 주저없이 자신의 말에서 내려 아비에게 고삐를 쥐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이 말을 타고 가십시오. 대업을 이루셔야 합니다. 조조는 아들을 뒤로 한 채 정신없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아들 조항과 조조의 조카 조한미는 몰려드는 적들의 칼날에 온몸이 난도질당하며 그 자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뒤늦게 대군이 합류하여 전세를 수습했을 때 조조는 살아남았으나 그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조조는 전유의 시신을 수습하여 통곡했습니다. 전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두 눈을 똑바로 뜬 채 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조조는 가슴을 치며 군사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번 싸움에서 내 아들과 조카를 잃었으나 그들을 위해서는 이토록 슬프지 않다. 오직 내 가슴을 찢는 것은 나를 위해 온몸을 바쳐 죽은 전이 장군을 잃은 슬픔이다. 조조는 전유의 제사를 크게 지내며 대성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 남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눈먼 세욕과 오만함이 천하를 뒤흔들던 영웅의 발목을 잡았고 가장 신뢰하던 장수와 가문을 이어받을 장남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 완성전투의 비극은
조조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붉은 낙인이 되어 그가 권력의 정점에 오를 때마다 밤마다 가슴을 짓누르는 거대한 악몽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조조는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구르는 잔혹한 정복자였지만 날이 저물고 달빛이 차오르면 고결한 문장으로 시를 짓던 당대 최고의 천재 문학가였습니다. 흔히 그를 칼만 휘두르는 군인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조조와 그의 아들 조비, 조식은 후한 말기 문학의 전성기를 이끈 삼조라 불리며 주국 문학사에서 건한 문학의 기틀을 닦은 거장들이었습니다. 특히 천하 통일을 목전에 두고 양쯔강 언덕에 대군을 주둔시켰을 때 조조는 타오르는 횃불을 바라보며 칼을 베개 삼아 누워 인생의 허무함과 인재를 향한 처절한 갈증을 시로 읊조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시 단가hen입니다. 술을 마시며 노래하노니 인생이 살아있어 보아야 얼마나 가겠는가. 비유하자면 마치 아침 이슬과 같으니 지나간 나날에는 고통과 슬픔이 너무도 많았구나. 조조는 강물에 비친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천하의 권력을 주고 수십만 대군을 호령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출신 성군에 대한 외로움과 언제 배신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조는 술잔을 들어 달을 향해 권하며 시를 이어갔습니다. 밝은 달은 언제쯤 지려나 내 마음속 근심은 끊어질 날이 없구나. 먼 곳에서 손님들이 찾아와 주니 내 마음은 기쁘고 고맙기 그지없네. 달은 밝고 별은 드문데 까맣같이 남쪽으로 날아가네. 나무 주위를 3번이나 맴돌아도 마땅히 의지할 가지 하나 찾지 못하는구나. 이 시구에는 조조가 가진 지독한 인재 집착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까마까치가 앉을 가지를 찾지 못해 헤매듯 난세에 방황하는 인재들이 아직 자신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하고 서성이는 모습을 안타까워한 것입니다. 조조는 술잔을 단숨에 비워내며 마지막으로 소리 높여 노래했습니다. 산은 높아지기를 마다하지 않고 바다는 깊어지기를 마다하지 않네. 주공은 인재가 찾아오자 먹던 밥을 뱉고 머리카락을 쥐며 맞이했다 하니 나 역시 천하의 마음을 내 품으로 돌리고 싶구나. 조조의 시는 위선적인 사대부들의 화려하고 알맹이 없는 문장과 달랐습니다. 그의 글은 전장에서 벼려진 칼날처럼 서늘했고 뼈저린 고독이 그대로 묻어나는 나의 것의 언어였습니다. 조조에게 문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거친 영혼을 달래고 천하의 인재들에게 나는 신분과 과거를 묻지 않고 오직 그대들의 재능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가장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칼을 든 채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던 이 고독한 정복자의 문학적 감수성은 역설적이게도 그가 적들을 뵐 때 보여준 잔혹함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인간 조조의 매력을 가장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하북을 완전히 평정하고 대륙의 칠하를 손에 준 조조에게 천하통일은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현실이었습니다. 형주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집어삼킨 조조는 80만이라 자칭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대군을 이끌고 양쯔강을 따라 남하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강남의 어린 군주 손권과 대륙을 떠돌던 무당 유비의 연합군이 버티고 있었지만 조조의 눈에 그들은 그저 거대한 수레바퀴에 짓밟힐 사막 위에 불과했습니다. 수천 척의 전함이 강을 가득 메웠고 위나라의 깃발은 하늘을 가렸습니다. 조조는 승리를 확신하며 장수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난세는 끝난다. 손권의 대가리를 베고 유비놈의 사지를 찢어 천하의 평화를 황제께 바칠 것이다. 하지만 조조의 거대한 자만심은
강바람을 타고 불어올 재앙을 보지 못했습니다. 남방의 기후와 거친 물살에 익숙하지 않던 북방의 군사들은 지독한 배멀미와 전염병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조조는 군사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전함들을 쇠사슬로 서로 묶어 거대한 평지처럼 만드는 연호한 개를 선택했습니다. 배의 흔들림은 잡았으나 그것은 스스로 목에 밧줄을 거는 치명적인 자폭행위였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동남풍이 세차게 불어오던 그 운명의 밤, 동호의 장수한 개가 거짓 투항을 가장한 채 기름과 짚을 가득 실은 불배 수십 척을 몰고 조조의 선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불이다. 적들이 불을 질렀다. 군사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쇠사슬로 단단히 묶인 조조의 전함들은 서로를 껴안은 채 불길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매서운 동남풍을 만난 불길은 거대한 화룡으로 변해 양쯔강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강물 위로 군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었고 강은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시체로 가득 찬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천하를 오만하게 내려다보던 조조의 눈동자에 붉은 불길이 절망과 함께 일렁이었습니다. 내가 치다니 천하 통일을 코앞에 두고 이 조맹덕이 일이 무너지다니. 조조는 타오르는 전장을 뒤로 한 채 몇 안 되는 장수들과 함께 숲을 향해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진흙탕을 구르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찢기며 목숨만 겨우 건진 비참한 탈출기였습니다. 화영도라는 좁은 길목에 접어들었을 때 안개 속에서 거대한 청룡 언얼도를 든 장수가 호련히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다름 아닌 과거 조조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적장 관우였습니다. 조조의 군사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무기조차 들 힘이 없었습니다. 조조는 말에서 내려 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웅의 오만함 대신 생사를 구걸하는 나약한 인간의 처량함이 가득했습니다. 조조는 목이 맨 목소리로 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전장, 오랜만이네. 자네가 오관을 돌파하며 내 장수들을 죽였을 때도 나는 자네의 의리를 고결하게 여겨 길을 열어주지 않았나. 오늘 이 늙은 맹덕이 갈 곳이 없어 이곳에서 자네를 만났으니 과거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목숨을 구걸하는 나를 가엾게 여겨주게. 관우는 조조의 비참한 몰골과 과거 자신에게 베풀었던 극진한 은혜를 떠올리며 갈등했습니다. 조조의 목을 베면 유비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겠지만 의리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관우에게 눈물을 흘리는 옛 은인에게 칼을 겨누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습니다. 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청룡도를 거두고 군사를 물리라 명령했습니다. 길을 열어라. 죽음을 쫓는다. 조조는 관우가 열어준 길을 통해 극적으로 살아남아 허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천하를 다 삼킬 듯 했던 80만 대군은 한 줌의 재가 되어 강물에 흩어졌고 조조는 평생 가슴에 남을 뼈아픈 대패 속에서 천하 통일의 꿈을 잠시 접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를 구원한 것이 다름 아닌 과거 자신이 베풀었던 영웅의 도량과 인재를 향한 신혜였다는 사실은 난세의 생존 법칙이 단순히 칼날의 강함에만 있지 않음을 조조에게 뼈저리게 각인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벽의 거대한 불길 속에서 살아 돌아온 조조는 서서히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천하를 거머쥐었던 정복자의 영혼은 극심한 두통과 함께 깊은 의심증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유비와의 한중 땅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에서 조조의 피로와 짜증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진격하자니 총나라 군대의 방어가 너무도 견고하여 얻을 실리가 없고
그렇다고 군사를 물려 후퇴하자니 천하의 위왕으로서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조조가 장막 안에서 한숨을 쉬며 저녁 식사로 나온 닭고기국을 뒤적거리고 있을 때 장수 하우돈이 찾아와 오늘 밤 군영의 암호를 무엇으로 정하였지 물었습니다. 조조는 그릇 속에 담긴 닭갈비를 멍하니 바라보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게륵이다. 오늘의 암호는 게륵으로 하라. 닭의 갈비뼈, 즉 먹자니 살이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부위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암호를 전해 들은 군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잠자리에 들었으나 조조의 행군 주부였던 천재선비 양수는 즉시 하우돈을 찾아가 짐을 싸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우 장군, 어서 철수 준비를 하십시오. 위왕께서 오늘 밤 암호를 게르기라 하신 것은 이곳 한중 땅이 먹자니 얻을 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닭갈비 같아서 곧 군대를 물리시겠다는 뜻입니다. 왕의 마음이 이미 후퇴로 기울었으니 서둘러 짐을 챙겨야 합니다. 이 소문은 군영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군사들은 동요하며 철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감층의 군영을 순찰하던 조조는 군사들이 짐을 싸느라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분노하여 내막을 캐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양수의 천재적인 분석 때문임을 알게 된 조조의 눈에 서늘한 살기가 스쳤습니다. 조조는 양수를 장막 앞으로 끌고 와 호령했습니다. 너의 얄팍한 재주로 감히 왕의 마음을 제멋대로 촉단하여 군심을 어지럽히고 군대를 혼란에 빠뜨렸으니 그 죄는 죽음으로도 씻지 못한다.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군문 한복판에 걸어라. 양수는 억울하게 목이 달아났고 조조는 자신의 속내를 너무 정확히 꿰뚫어 본 천재를 향한 두려움과 시기심을 그렇게 잔혹하게 표출했습니다. 자신의 천재성을 과시하던 오만함이 결국 스스로를 옥죄는 칼날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수의 목을 벤 후에도 조조의 두통, 즉 두풍증은 날이 갈수록 악화하여 밤마다 골통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위나라의 신하들은 천하의 명이라 불리던 화타를 수소문하여 궁궐로 모셔왔습니다. 화타는 조조의 맥을 짚고 눈동자를 살핀 뒤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파격적인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대왕의 두통은 뇌 속에 나쁜 바람과 고름이 가득 차서 생긴 병입니다. 향약이나 침으로는 고칠 수 없으니 먼저 마비산이라는 약을 드셔 잠들게 한 뒤 예리한 도끼로 머리를 갈라 뇌 속에 찬 고름과 바람을 씻어내야만 완치가 가능합니다. 머리를 가르고 도끼로 뼈를 쪼갠다는 말을 들은 조조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칼을 빼들었습니다. 평생 자객의 위협과 배신 속에서 살아온 노인의 의심증이 폭발한 것입니다. 감히 내 머리를 쪼개겠다고? 네 놈이 동호회 손권이나 촉의 유비에게 돈을 받고 의수를 핑계 삼아 내 목을 배려하는구나. 천하의 조맹덕이 어찌 그런 허무한 수작에 속을 줄 알았더냐. 화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의원일 뿐 정치를 모릅니다. 과거 주태장군의 살점도 이리 째어 고친 적이 있거늘 어찌 저를 의심하십니까? 그러나 눈이 뒤집힌 늙은 독재자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조는 화타를 즉시 차가운 감옥에 가두었고 천하의 명의는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화타가 죽음 직전 간수에게 넘겨주려 했던 인류의학의 보물인 청당서마저 불타 없어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양수를 죽이고 화타를 처형한 이 두 사건은 조조의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었습니다. 천재성을 사랑하고 사람을 품을 줄 알던 젊은 날의 영웅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만을 믿으며 사방의 모든 인간을 자객으로 바라보던 쓸쓸하고 외로운
독재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고칠 유일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조조는 더욱 심해지는 두통 속에서 자신의 권력을 이어받을 다음 세대를 향해 불안한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타를 죽이고 극심한 두통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던 조조의 눈에 조정의 수많은 신하 중 유독 차갑고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는 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주부관직에 머물고 있던 사마이였습니다. 사마이는 천재적인 두뇌와 탁월한 지략을 가졌음에도 조조의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철저히 자신을 낮추며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내면을 귀신같이 꿰뚫어 보던 늙은 조조의 안목은 샤마이가 가진 그 음음한 야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조는 집무실을 나서는 사마이의 등 뒤에서 갑자기 나직하고 매서운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중발. 그 순간 사마이는 몸을 돌리지 않은 채 고개만 뒤로 180도 꺾어 조조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앞을 향해 있는데 고개만 뒤를 돌아보는 기이한 형상. 바로 이리를 닮았다고 하여 역사에서 말하는 낭고의 상이었습니다. 사마이의 눈동자에는 순간적으로 굶주린 늑대의 흉포함과 서늘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조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눈빛은 결코 남의 밑에서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 사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조조는 즉시 자신의 후계자인 아들 조비를 은밀히 침소로 불러들였습니다. 노인은 조비의 옷자락을 꼭 쥐고 숨을 헐떡이며 신신당부했습니다. 사마이는 결코 남의 신하로 만족할 놈이 아니다. 그 자는 늑대의 상을 가졌고 가슴속에 온 천하를 삼킬 거대한 야심을 숨기고 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 권위가 두려워 감히 움직이지 못하겠지만 내가 죽고 나면 반드시 우리 조씨 가문의 목을 죄어올 것이다. 그자의 재능이 아까워 차마 죽이지는 못하겠으나 너는 그를 요직에 앉혀 큰 군권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철저히 감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조조는 사마이를 불러 대놓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총갈, 너는 똑똑한 놈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재능이 과하면 화를 부르는 법이고 주인을 물려는 사냥개는 그 즉시 목을 베어 탕으로 끓이는 법이다. 그 무시무시한 경고를 들은 사마이는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우며 피를 흘렸습니다. 위왕 전하, 어찌 그런 무서운 말씀으로 이 무능한 신하를 시험하십니까? 저는 오직 대왕과 위나라를 위해 개와 말처럼 일하다 죽을 뿐입니다. 제 마음에 한 점의 딴 생각이 있다면 지금 당장 벼락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사마이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궁궐을 나선 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몸을 낮추었습니다. 집과 조정반을 오가며 도덕적인 선비 흉내를 냈고 조조가 내리는 무리한 임무도 묵묵히 수행하며 자신의 발톱을 감추었습니다. 조조는 그런 사마이를 보며 끝까지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사방에서 터지는 전쟁과 자신의 무너지는 육체 때문에 끝내 그를 완벽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훨씬 성분의 열등감을 실력으로 깨부수며 천하를 움켜쥐었던 조조였지만 자신보다 더 지독한 생존 본능과 인내심으로 무장한 채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진짜 늑대를 가려내고도 끝내 순통을 끊지 못했던 것입니다. 늙은 왕의 이 불길한 안목과 예언은 훗날 조조가 세운 위나라와 그의 자손들이 맞이하게 될 가장 참혹하고 쓸쓸한 미래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고 대륙에 패권을 쥐었으나 늙은 조조의 가슴을 가장 쓸쓸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피를 이어받은 자식들이 왕좌를 두고 벌이는 잔혹한 고륙상쟁이었습니다. 사실 조조에게는
평생을 통틀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천재 아들이 있었습니다. 측실 유 씨의 소생이었던 소년 조충이었습니다. 조조는 조충이 6살밖에 되지 않았을 때부터 그의 남다른 총명함에 감탄하며 일찍이 마음속으로 그를 후계자로 점찍어두고 있었습니다. 송건이 조조에게 거대한 코끼리를 선물했을 때의 일입니다. 대궐마당에 가득 찬 신하들과 장수들은 코끼리의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잴 수 있을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커다란 저울을 만들 수도 없고 코끼리를 토막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겨우 6살이던 소년 조충이 조조의 옷자락을 잡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코끼리를 커다란 배에 태우신 뒤 배가 물에 가라앉은 위치를 따라 선체에 줄을 그어 표시해 두십시오. 그러고 나서 코끼리를 내리고 그 배에 돌을 가득 실어 아까 표시한 줄까지 배가 가라앉게 만든 뒤 그 돌들의 무게를 나누어 재면 코끼리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부력을 이용한 이 기막힌 천재성에 조조는 무릎을 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이 아이야말로 내 대업을 이어받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조조에게 이 천재 아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충은 겨우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원인 모를 중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리는 조조 곁으로 맏아들이 된 조비가 다가와 억지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자 조조는 조비를 차갑게 노려보며 뼈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조충이 죽은 것은 나에게는 평생의 거대한 불행이나 너희들에게는 왕좌를 차지할 수 있는 커다란 다행이겠구나. 아비의 말대로 조충이 사라진 위나라 궁궐은 즉시 잔혹한 권력 암투의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후계자 자리를 두고 첫째 아들 조비와 셋째 아들 조식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조비는 정치가로서 노련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함을 가졌고 조식은 아버지를 쏙 빼닮아 당대 최고의 문장가로 선비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조정의 신하들을 제각각 자신의 파벌로 끌어들이며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는 음험한 모략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정치가로서의 처세술이 뛰어났던 조비가 승기를 잡고 위왕의 세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조가 눈을 감고 조비가 권력을 쥐게 되자 조비는 기다렸다는 듯 동생 조식을 반역죄로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조식을 대궐마당으로 끌고 온 조비는 서슬퍼런 칼을 든 장수들 앞에서 동생에게 잔혹한 제안을 건넜습니다. 네가 천하의 문장가라 하니 지금 여기서 7걸음을 걷는 동안 시를 지어보아라. 만약 7걸음이 끝나기 전에 시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그 시에 형제간의 피비린내 나는 고육상쟁을 원망하는 얄팍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너는 이 자리에서 목이 달아날 것이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조식은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1걸음, 2걸음, 그리고 7걸음째에 이르렀을 때 조식은 역사에 영원히 남을 칠보시를 목매어 읊조렸습니다. 콩대를 태워서 콩을 볶으니 가마솥 속에 있는 콩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는구나. 본래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거늘 어찌 이리도 급하게 삶아대가며 볶아대는가. 같은 뿌리에서 자란 콩과 콩대처럼 우리는 한 아버님의 피를 이어받은 친형제이거늘 어찌 권력이라는 불길 위에 나를 이리도 잔혹하게 태우려 하느냐는 절절한 고발이었습니다. 시를 들은 조비는 순간 장수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차마 동생을 죽이지 못한 채 먼 변방으로 유배를 보내는 것으로 그쳤습니다.
침소에 누워 두통과 사투를 벌이던 늙은 조조는 이 자식들의 피말리는 암투를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문을 일으키고 천하를 손에 쥐기 위해 평생을 전장에서 구르며 수많은 목숨을 베어넘겼던 영웅이었지만 정작 자신이 남긴 거대한 권력이라는 유산 앞에서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 난 자식들을 바라보는 늙은 아비의 마음은 온통 쓸쓸함과 허무함으로 가득 찰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촛불의 마지막 불꽃이 힘없이 사그라들듯 천하를 호령하던 위왕 조조의 숨결이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건한 25년 정월 서기 220년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궁궐의 문창살을 세차게 흔들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생 대륙의 지도를 피로 물들이며 거침없이 질주했던 노인은 이제 지독한 두통과 무거운 육체의 짐을 내려놓을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조조는 침상 가운데로 자식들과 조정을 지켜온 늙은 신하들을 은밀히 불러 모았습니다. 사람들은 천하를 삼킨 이 거대한 간웅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웅장한 유언이나 천하 통일의 원대한 비책을 남길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늙은 영웅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유언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지극히 소박하고도 쓸쓸한 인간 조조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베개와 옷까지는 모두 창고에 잘 보관해 두어라. 그리고 내가 궁궐에서 쓰던 향수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그것을 낭비하지 말고 내 첩들과 시녀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도록 해라. 향수를 받은 여인들은 내 궁정인 동작대에 머물며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내 영좌를 향해 가볍게 가물을 올려다오. 그리고 궁녀들 중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억지로 수절하게 하지 말고 향을 피우거나 신발 짜는 기술을 배워 스스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세상 밖으로 내보내 주어라. 천하를 주무르던 권력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남긴 말이 고작 척들의 생계 걱정과 남은 향수를 아껴 쓰라는 잔잔한 당부였다는 사실에 신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묘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조조는 이어서 자신의 장례와 무덤에 대해 서늘하고도 철저한 명령을 덧붙였습니다. 내 장례는 화려하게 치르지 마라. 금은보화를 무덤에 함께 묻지 말고 내가 평소에 입던 소박한 평복을 그대로 입혀서 나를 땅에 묻어라. 그리고 높은 봉분도 만들지 말고 무덤 주변에 나무도 심지 마라. 내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 조조가 사후의 평온함 대신 자신의 무덤을 철저하게 숨기려 했던 데에는 그럴 만한 지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날 군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 발구장군과 모금교위라는 정식 관직까지 만들어 적들의 무덤을 파헤치고 보물을 도굴했던 자가 바로 조조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과업이 있기에 자신이 죽고 나면 수많은 원수와 도굴꾼들이 자신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를 시공창에 버릴 것이라는 공포와 의심증이 죽는 순간까지도 그의 뇌리를 옥죄었던 것입니다. 조조의 명령에 따라 장례가 치러지던 날, 위나라의 수도 업성에는 기이하고도 기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청문이 열리자 똑같이 생긴 상여 72개가 동서남북 사방의 성문으로 동시에 빠져나가 대륙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역사에서 말하는 조조의 72총, 즉 가짜 무덤이었습니다. 진짜 시신이 어느 상여에 실려 어디에 묻혔는지 상여를 맨 군사들조차 알지 못하게 만든 철저한 사후 방어책이었습니다. 단혹한 정복자는 죽어서 흙이 되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 사람들을 믿지 못해 72개의 거대한 거짓말을 세상에 던져두고 호련히
역사 속으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이 거대한 간웅의 72개 무덤 이야기는 놀랍게도 후세의 문학가들이 만들어낸 화려한 창작극이었습니다.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2009년 12월 중국 허난성 안양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를 뒤흔든 고고학적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오랫동안 도굴꾼들의 표적이 되었던 한 거대한 지하 무덤을 발굴하던 학자들은 그곳에서 서늘한 돌비석 하나를 발견하고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그 비석에는 한자로 위무왕, 즉 조조의 시호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누구도 찾지 못했던 인간 조조의 진짜 무덤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무덤 안을 조사한 고고학자들은 조조가 남긴 유언이 100% 진실이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무덤 내부에는 당대 최고 권력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금은 보화나 화려한 부장품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에 쓰던 소박한 진흙 그릇과 돌로 만든 베개, 그리고 철제 칼 몇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무덤의 크기 자체는 왕의 격실에 맞게 웅장했지만 내부는 철저할 정도로 검소하고 소박하게 꾸며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72개의 가짜 무덤으로 세상을 속인 잔혹하고 기괴한 독재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죽음 앞에서는 그저 허례허식을 버리고 쓸쓸히 흙으로 돌아가길 원했던 한 인간의 담백한 마지막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진 인간 조조의 삶은 이처럼 지독한 열등감에서 시작해 거대한 생존 본능과 의심증으로 가득 찬 한편의 처절한 드라마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간악한 악인이라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시대를 앞서간 천재 개혁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72개의 가짜 무덤 뒤에 숨어 마침내 편안한 잠에 든 노인은 우리에게 나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덕이라는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어 거드름을 피우는 삶보다 난세의 한복판에서 괴물이 되어서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던 나의 삶이 과연 틀린 것이었냐고 말입니다. 템플을 끄고 편안히 누워 수천 년 전 잠 못 이루던 한 외로운 영웅의 숨결을 가만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